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 청구 데이터를 위시한 여러 가지 헬스케어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수술 후 부갑상선 저하증, 그러니까 갑상선 암 수술 후에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그 발생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들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요즘에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다 화두고 그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양이 엄청나게 많은 볼륨,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그 데이터의 축적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이 있어서 많이들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건강 관련된 헬스케어, 보건의료 관련된 빅데이터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 가능성을 보고 여러 가지 IT 회사들, 뭐 IBM, 구글, 네이버 이런 회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중에도 가장 활용 가능하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 국민보험, 국민 건강보험 전 국민이 가입이 돼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다만 이 각 데이터들마다 연계성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서 그 한계점이 좀 있긴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요즘에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관심 가졌던 거는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을 다루는 큰 두 군데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하고 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 자료의 빅데이터의 강점을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 데이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화가 용이하고 또 데이터 영속성 면에서는 뭐 개별적인 병원의 의료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 병원 단위 환자들의 파편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이 개별 환자의 의료 이용 내역을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다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임상 시험에 대한 제한적 연구가 아니라 실제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현황이나 추세를 보여준다는 데 장점이 있겠고요. 매우 효율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진단명이 정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또 청구 자료 자체가 어떤 보험 청구를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고요. 자료의 특성이나 어떤 환자의 의료 형태에 대한 의료 이용에 대한 행태, 질병의 고유 특성, 뭐 각 개인마다 진료 환경이나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뭐 사실 같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개해서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용하고 분석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그러니까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분석했던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갑상선 암의 발생이 아주 특이한 그런 현상을 보여서 2000년대 이후로 많이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는데, 이런 암의 발생률에 대한 그 트렌드 또 따라서 그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생률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 암이 아주 그 많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근데 실제 보면은 사망률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은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 2010년대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갑상선암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뭐 몇 배 이상 증가하는 것들이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갖고 그 이유를 이제 규명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초음파 검사가 좀 많이 되었고 또 아주 작은 암까지도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너무 많이 발견된 게 아니냐. 그런데 실제 환자의 이 갑상선 암에 의한 사망률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과잉 진단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014년도 갑상선 암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많이 갑상선암이 그러니까 극적으로 또 감소하게 되는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의 치료는 주로 이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방사선 요드 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갑상선암의 수술 같은 경우에도 전절제술, 뭐 부분절제술, 그러니까 옆절제술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수술도 뭐 어떤 경우에는 전체 다 절제를 해야 되는지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맞을지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런 이제 그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성대 어떤 그 문제, 성대 신경에 문제가 와서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하고 부갑상선은 아주 그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수술 이후에 부갑상선에 직접적인 어떤 위해가 가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칼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합병증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발생률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갑상선 수술 이후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생률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했고요. 아까 전수란 이제 국민건강보험 공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이용했고, 그럼 어떻게 이 자료를 접근했느냐? 진단 코드나 처방 및 수술에 대한 그 2002년부터 17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고, 진단 코드, 수술 및 처방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정의하는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데이터 같은 빅데이터를 보면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질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해당 연도에 각 그 수술 했는지, 어떤 수술을 했는지, 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코드나 이런 것들을 약물 정보를 통해서 처방된 정보를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그 조작적 정의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코드, 수술 코드, 처방 코드를 잘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조작적 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작적 정의가 정말 우리 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정말 대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이 타당성을 평가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한 대학병원의 의무 기록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실제로 수기로 이제 점검을 함으로써 이 조작적 정의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이제 타당성 평가를 했는데, 약 81%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일치율을 보여서 우리의 접근이 아주 타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산출했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2007년부터 14년도, 16년도까지 계속 보면은 그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발생률이 한 2.98%에서 12년도 9.13%로 아주 증가하다가 2016년도 가면서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보이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2007년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이건 갑상선 암 발생률입니다. 증가하다가 2012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 가속을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약간 그 플래투를 이루는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수술 후 발생하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면은 아까 갑상선 암 발생률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하다가 이제 2012년을 정점으로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의 플래투를 이루는 이런 아주 일치하는 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술 종류도 우리가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절제술에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계속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그 반대로 뭐 옆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은 그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면서 2016년도를 보면 거의 반반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논문하고 같이 백투백으로 이제 게재된 건데, 이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암 등록 프로그램 시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갑상선 암 발생률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1974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30년 동안 미국도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 3배 이상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이하게 그 암의 크기를 보고 1cm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걸 구분해서 분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다 증가하다가 2008년, 12년 이렇게 가면서 약간 그 이후로 플래트를 이루면서 아마도 그 더 이후에는 좀 더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데이터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 연구의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부합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기 위한 그런 임상 연구는 아니었고 그 보험 행정적인 그 절차로서 청구 자료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실제 발생률보다는 좀 그 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발생률을 본다기보다는 그 트렌드를 보는 데는 충분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타당성 평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의 이제 한 병원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81%가 어느 정도 합당하다라고는 판단했지만 그게 충분한지는 저희도 약간의 그 한계점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07년부터 16년 사이에 갑상선 암이 아주 극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트렌드 양상을 보였는데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의 진단 치료의 변화하고 아주 일치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그 아키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능동적 감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이는 것처럼 수술 자체도 수술을 좀 적게 하면서 수술 범위 자체를 이제 축소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적어지는 것들은 있는데 약간의 또 드는 이제 우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또 요즘에 보면은 오히려 갑상선암이 줄다가 또 늘어나거나 더 좀 그 나쁜 암들이 더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인 흐름들이 항상 이제 정반합 같이 뭐 어느 극단에서 항상 이루어지진 않고 또 어느 정도 합치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것 같아서 앞으로도 철저한 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가 워낙 잘 구성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고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최근에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구축되는 여러 가지 암 데이터가 확산되고 그러니까 예방 가능한 암 발생의 감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암 치료나 돌봄에 대한 격차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능동적 감시라든지 수술 범위를 축소하는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 우리 그 갑상선 암 치료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 영역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부분이 또 민간 영역에서 민간 영역의 건강보험 데이터 같은 것들이 또 그 많이들 추적되고 있는데 이런 각 데이터들이 서로 연계되고 서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갑상선 암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